여기는 만남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한 푼의 밤비가 천냥의 역적을 쓸어내리다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해월연의 겨울은 칼날처럼 매서웠습니다. 눈발이 휘몰아치는 밤, 낡은 기와집 한 구석에서 서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붓은 얼어붙은 듯 떨리고 눈앞의 사서삼경은 글자가 아닌 검은 점으로만 보였습니다. 그의 귀에는 책 속의 성현 말씀이 아닌 다른 소리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 그리고 그 사이사이 새어나오는 깊은 한숨. 쌀독이 열흘도 못 가겠구나.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붓끝에서 먹물이 떨어져 종이 위에 검은 얼룩을 남겼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등, 떨리는 손으로 쌀독을 더듬는 모습,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어머니는 손끝의 감촉으로만 남은 쌀의 양을 가늠하고 계셨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삭바느질로 근근히 살림을 꾸렸습니다. 도윤이 과거 공부에만 매달려 있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어머니의 밤샘 바느질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날로 침침해졌고 실밥은 자꾸만 틀어졌습니다. 결국 일감을 맡겼던 양반댁에서 이제 됐소 하며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쌀독은 빠르게 비어갔습니다. 도윤은 책을 덮었습니다. 아니, 내팽개쳤습니다.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사서삼경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과거 급제, 입신양명, 가문의 영광 회복.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부질없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멀어가는데, 쌀독이 바닥나는데 자신은 책상 앞에 앉아 성현의 말씀만 의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더라면. 도윤의 입에서 신음 같은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작은 벼슬아치였습니다. 비록 높지 않은 자리였으나 청렴하고 고든 성품으로 존경받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역병이 돌았을 때 백성들을 돌보다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집안은 그때부터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논밭은 비 때문에 팔렸고 하인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낡은 집 한 채와 아버지의 장서, 그리고 우리 아들은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킬 것이라던 아버지의 유언뿐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유언을 붙들고 버텼습니다. 아니, 버티는 척했습니다. 도윤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님. 도윤은 황급히 눈가를 훔치고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쌀독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계셨습니다. 뿌옇게 흐려진 눈동자가 허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내가 자꾸 한숨을 내쉬어서 방해가 되는구나. 아닙니다, 어머님. 아니란다. 나도 안다. 내 아버지처럼 넌 반드시 큰 인물이 될 아이야. 그러니 조금만 더 참아다오. 내가 뭐라도 해서.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용서하십시오. 응? 무슨? 제가 못난 놈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께서 눈이 나빠지시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쌀독이 비어가는 걸 알면서도 책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과거 급제가 뭡니까? 입신양명이 뭡니까? 어머님을 굶기고 병들게 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도윤아, 그런 말하지 마라. 내 아버지께서
아버님이라면 분명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책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어머니를 돌보는 게 먼저라고. 도윤은 어머니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바늘에 찔린 자국, 굳은 살, 갈라진 피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제가 벌겠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벌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들의 손을 꽉 쥐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더욱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쌓인 책들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벗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벗들과는 잠시 작별해야 했습니다. 미안하오. 하지만 나에겐 살려야 할 사람이 있어. 도윤은 책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비의 자존심은 무너졌지만 아들로서의 각오는 단단해졌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했지만 도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터운 옷을 껴입고 문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장터 끝에 있는 작은 서책방.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할 생각이었습니다. 길을 걷는 내내 도윤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내 아버지처럼 넌 반드시 큰 인물이 될 아이야.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큰 인물이 되는 것보다 어머님을 웃게 해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게 서도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선비가 아닌 장사꾼으로서의 삶.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훗날 조정을 뒤흔들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해월연의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곡물을 파는 상인들의 구성진 외침, 생선 장수의 비린내, 옷감을 흥정하는 아낙네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생생하고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도윤에게 이 장터는 낯설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책과 함께 보냈습니다. 시장의 흥정이나 돈 계산 같은 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를 먹여 살리려면 이 낯선 전쟁터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도윤은 장터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서책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방사.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이곳은 도윤이 과거 공부를 하던 시절 북과 먹을 사러 자주 들렀던 곳이었습니다. 주인은 70이 넘은 노인으로 과묵하지만 늘 도윤에게 따뜻했습니다. 도윤이 문을 밀고 들어서자 먼지 냄새와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좁은 가게 안은 온통 책과 문방구로 가득했습니다. 노인은 구석에 앉아 돋보기를 끼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주인 어르신. 도윤의 목소리에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도윤을 향했습니다. 오, 도윤 도령이 아닌가. 오늘은 무얼 사러 왔나? 사러 온 것이 아니라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노인은 돋보기를 벗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저를 이곳에서 일하게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일? 자네가? 예. 품삯은 많지 않아도 됩니다. 밥이나 굶지 않을 정도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인은 잠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진 게로군.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이 얼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어머님께서 눈이 나빠지셔서 더 이상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벌어야 합니다.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무릎을 탁 쳤습니다. 좋아. 마침 나도 눈이 침침해서
물건을 잘못 내어주는 판이었네. 자네가 대신 손님을 보게. 큰 돈은 못 벌어도 밥은 굶지 않을 게야.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어르신. 도윤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선비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씁쓸함이었습니다. 대신 말이네. 노인이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곳 장사는 쉽지 않네. 손님은 까다롭고 흥정은 매섭지. 자네처럼 책만 읽던 양반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견뎌내겠습니다. 그래. 그 각오면 되었네.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 낡은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오늘부터 자네가 이 집 일꾼이네. 잘 부탁하네, 도윤 도령. 아닙니다. 이제 저는 도령이 아닙니다. 그냥 도윤이라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서도윤의 장사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시련이었습니다. 손님이 붓을 달라고 하면 어떤 붓을 내어줘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먹을 가는 법도 서툴렀습니다. 값을 깎아달라는 손님 앞에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맸습니다. 이게 뭔가, 내가 원한 건 이런 싸구려가 아니야. 한 양반이 붓을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잘못 보긴. 장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낯짝으로 가게를 지키고 있나? 양반은 투덜거리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선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창피함과 분함이 뒤섞였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사라는 전쟁터였습니다. 해가 지고 장터가 어두워질 무렵 도윤은 노인에게 그날의 매출을 보고했습니다. 고작 1,000원. 그나마 값을 깎아준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쉽지 않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서툴러서. 아니네. 첫날 치고는 잘했네. 하지만 도윤, 명심하게. 장사는 친절만으로 되는 게 아니네. 값을 제대로 받아야 하고 손님을 제대로 알아봐야 하네.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장터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낮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몇몇 사내들이 상인들을 둘러싸고 협박하는 모습, 돈을 뜯어내고 물건을 빼앗는 모습, 그들은 양아치도 아니고 관아의 포졸도 아니었습니다. 옷차림새나 태도로 보아 어느 세력의 하수인들 같았습니다. 이번 달 상납금이 모자라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달엔 꼭. 다음 달? 우리 나리께서 기다려 주실 것 같나? 사내가 상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도윤은 멈춰섰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이 나설 힘도 처지도 없었습니다. 저런 자들이 백성의 등을 짜는구나. 도윤은 주먹을 쥔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도윤아, 왔느냐? 예, 어머님. 오늘은 어땠느냐? 도윤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주인 어르신께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어머니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도윤아, 미안하구나. 내가 이런 고생을. 아닙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벌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도윤은 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그날 번 돈으로 산 작은 떡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드십시오, 어머님. 어머니는 떡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구나, 우리 아들. 그날 밤
도윤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낮에 본 광경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저 어둠 속의 협박꾼들, 떨고 있던 상인들, 그리고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 언젠가는 저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를 먹여 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점점 장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손님을 응대하는 법도, 값을 깎는 법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님은 적었고 벌이는 빠듯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저녁, 장터가 텅 비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도윤은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나리. 떨리는 목소리.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한 젊은 처녀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서 있다기보다는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앙상한 몸, 얇디얇은 호톳, 얼어붙은 손, 그리고 공포와 굶주림이 가득한 눈빛. 밥 한 술만 사주실 수 있겠소? 도윤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장사도, 돈도, 빠듯한 살림도. 그저 눈앞에 이 처녀가 지금 당장 쓰러질 것 같다는 사실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했습니다. 미천을 털어서라도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발은 이제 사람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장터는 텅 비었고 상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간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서도윤만이 서책방 앞에 서서 눈앞의 처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20살이 채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굶주림과 추위로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호돛한 겹으로 이 혹독한 겨울을 버텨온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도윤은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늘 하루 번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작 한 푼. 그것도 노인 주인이 먼저 떡 한 조각을 사 먹으라고 쥐어준 돈이었습니다. 이걸 주면 내일은 또 굶어야 하는데. 도윤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처녀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얼어서 갈라진 손가락, 피가 배어나온 손톱, 떨리는 손끝. 그 손은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는 듯 도윤의 소매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내일 또 벌면 된다. 하지만 이 처녀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 그는 한 푼을 꺼내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머니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몰래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값을 위해 쌀을 사기 위해 아껴온 미천. 고작 한 냥이었지만 지금의 도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한 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처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처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국밥부터 드시오.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사입으시오. 이 옷으로는 겨울을 나실 수 없소. 처녀는 떨리는 손으로 은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날이 이리 큰 돈을 왜? 큰 돈은 아니오. 도윤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다만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오. 나도 내일 벌면 되지 않겠소. 하지만 오늘은 그대가 사는 것이 먼저인 듯하니. 처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얼어붙었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눈보라 속에서도 뜨겁게 빛났습니다. 나리.
처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은혜 반드시 갚겠소. 반드시 갚을 것 없소. 그냥 살아계시오. 도윤은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처녀가 다시 그의 소매를 붙들었습니다. 날이 성함이라도 여쭤도 되겠소? 서도윤이라 하오. 서도윤 선아리. 처녀는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이름은 한설린이라 하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뒤돌아봤다면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 양을 주고 말았구나. 도윤은 걸으면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사람을 살렸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위안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부엌에서 묽은 죽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도윤아, 왔느냐? 예, 어머님. 오늘은 어땠느냐?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 양을 쓴 것을 말해야 할지 숨겨야 할지. 하지만 그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응? 왜 그러느냐? 오늘 번 돈을 어떤 사람을 돕는 데 썼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썼느냐? 한 양입니다. 한 양? 어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한 양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쌀 한 마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 급했느냐? 예.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꾸지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꾸지람이 아니었습니다. 잘했다. 예.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빙그레 웃고 계셨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런 분이셨단다. 돈이 없어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지. 그래서 우리 집이 이리 가난해진 것도 있지만 어머니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람이란다. 내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의 목숨은 한 번뿐이다라고. 도윤아, 너는 내 아버지를 닮았구나. 도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 괜찮다. 우린 또 버티면 된다. 그 사람이 살았으면 그것으로 되었다. 그날 밤 도윤은 묽은 죽 한 그릇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마음은 배부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쥐어준 그 한 양이 훗날 1000양, 10,000,000으로도 살 수 없는 큰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서책방에서 일했습니다. 손님은 여전히 적었고 벌이는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묵묵히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서책방 문이 열렸습니다. 주인 날이 계시오?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한설린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그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손도 깨끗이 씻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설린 아가씨? 도윤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어찌 지내셨소? 나리 덕분에 살았습니다. 설리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리, 저를 이곳에서 일하게 해주시오. 예. 도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이라니 무슨 말씀이오? 나리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갚고 싶습니다. 품삯은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대신 종이와 붓만 주시오. 종이와 붓?
예. 제가 팔릴 글을 쓰겠습니다. 도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품삯을 줄 형편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팔린 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 이곳은 서책방이요. 글을 쓴다 해도 믿어주시오. 설린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거기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쓴 글은 반드시 팔릴 것입니다. 나리께서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설린의 눈을 보는 순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소. 해보시오. 감사합니다, 나리. 설린은 그날부터 서책방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종이와 붓을 받아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설린의 분놀림을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명필이었습니다. 한 획 한 획이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글자는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저런 솜씨를 가진 사람이 어찌 거리를 떠돌았을까? 도윤은 의아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설리는 밤까지 쉬지 않고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도윤에게 한 권의 책을 건넸습니다. 이것이 제가 쓴 글입니다. 도윤은 책을 받아들고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과 복수, 눈물과 한이 얽혀 있었고 문장 하나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건 규방의 부인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설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아무한테나 보여주지 마시오. 돈 많은 양반댁 부인들 그분들은 다음 장면을 위해 돈을 낼 것입니다. 도윤은 설린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 처녀는 대체 누구인가? 글솜씨뿐 아니라 장사 수완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알겠소. 그대 말대로 해보겠소. 설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무언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미소가 조정을 뒤흔들 큰 사건의 서막이라는 것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도윤은 한설린이 쓴 책을 들고 장터를 헤맸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설린의 말대로 오직 돈 많은 양반댁 부인들만을 찾아다녔습니다. 부인마님, 잠시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뭔데요? 새로운 이야기책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책? 난 그런 거 안 봐요. 대부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어떤 부인은 코웃음을 치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그렇게 포기하려던 순간 한 귀부인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잠깐 거기 서책방 주인.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중년의 부인이 가마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새나 시녀들의 수로 보아 상당한 집안의 부인임이 분명했습니다. 예, 부인마님. 그 책 나한테 좀 보여주오. 도윤은 조심스럽게 책을 건넸습니다. 부인은 책을 받아들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두 장, 세 장. 부인의 눈빛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무심했던 눈빛이 점점 진지해지더니 어느새 책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기도 하고 때로는 눈썹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한참을 읽던 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글 누가 썼소? 저희 가게의 일꾼이 썼습니다. 일꾼? 이런 글을?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보통 글재주가 아니오. 문장도 문장이지만 이야기가 사람 마음을 잡아끄는구려. 그럼 사시겠습니까?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은 책장을 다시 넘기며 말했습니다.
얼마요? 도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값을 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한 냥 정도면. 한 냥? 부인은 껄껄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싸구려지. 나한테 이것 말고 다음 편까지 몽땅 넘기시오. 선불로 10량 주겠소. 열량이요? 도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10량이면 쌀 10마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왜? 안 팔겠다는 거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은 황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부인은 시녀에게 명했습니다. 돈 10량 내어주거라. 그리고 다음 편이 나오는 대로 우리 집으로 가져오시오. 알겠소? 예.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부인은 책을 품에 안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손 안의 은전을 바라보았습니다. 10량. 지금껏 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도윤은 허겁지겁 서책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설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이 어찌 그리 급하십니까? 팔렸소? 팔렸어. 도윤은 숨을 헐떡이며 은전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10량이요. 한 권에 10량을 주겠다고 했소. 게다가 다음 편도 달라고 했소. 설리는 은전을 보며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대는 어찌 알았소? 사람의 마음이란 게 다 비슷합니다. 권력 있는 집안의 부인들은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이야기에 목말라 하지요. 도윤은 설린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 처녀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글솜씨도 뛰어나고 사람의 심리까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편도 써주시겠소? 물론입니다. 하지만 날이 설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돈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 반드시 탐내는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탐내는 자들? 예. 세상에는 정직하게 번 돈을 빼앗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설린의 경고가 얼마나 절박한 진실인지.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작은 서책방에서 팔리는 이야기책이 양반댁 부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습니다. 책을 읽은 부인들은 다음 편을 간절히 기다렸고 다른 부인들도 앞다투어 책을 사려 했습니다. 도윤의 서책방은 하루아침에 장터에서 가장 붐비는 곳이 되었습니다. 설린이 쓰는 책만큼 북과 먹, 종이도 덩달아 팔렸습니다.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앞에 쌀 한 가마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쌀가마를 만졌습니다. 도윤아, 이게 다 어디서 난 거냐? 일이 잘 풀렸습니다. 이제 약값도 쌀값도 걱정 없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구나, 우리 아들. 도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설린 덕분이었습니다. 그날 한 양을 쥐어준 것이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도윤이 서책방 문을 열었을 때 낯선 사내 2명이 가게 안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사내들은 험상궂은 얼굴로 도윤을 훑어보았습니다. 여기 주인이 당신이요? 그렇더만. 우리 나리께서 이 가게에 관심이 많으시오. 장사가 잘 되는 모양이던데? 그건 매달 상납금을 좀 내야겠소. 안 그러면 장사 계속하기 어려울 거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납금. 그것은 곧 협박이었습니다. 무슨 권리로 그런 말씀을. 권리. 사내가 비웃었습니다. 이 장터에서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돈을 내야 하오.
모르고 있었소? 다른 상인들은 다 내고 있소. 도윤은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밤 장터에서 본 그 협박 장면을. 저들이 바로 그 자들이었습니다. 만약 안 내면 어쩔 생각이요? 안 낸다고? 사내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종이와 붓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 가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불이라도 나면 큰일이지.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상대할 힘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설린이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날이 무슨 일이십니까? 사내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설린을 보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놀람과 확신. 오, 여기 있었구나. 사내 중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설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당신들, 오래 찾았소, 한설린. 아니, 그 처자. 도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들이 설린을 아는 것인가? 설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리, 피하십시오. 설린 아가씨 무슨. 하지만 설린은 대답할 틈도 없이 뒤편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사내들이 그 뒤를 쫓았습니다. 놓치지 마. 전현을 잡아야 해. 도윤은 황급히 뒤를 쫓았지만 골목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설린도 사내들도 사라진 뒤였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설린은 누구인가? 왜 저들이 설린을 쫓는가?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채웠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설린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위험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설린 아가씨 반드시 찾아야 한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조정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음모의 일부라는 것을. 사흘 밤낮을 도윤은 설린을 찾아 헤맸습니다. 장터 구석구석, 주막, 여관, 심지어 거지들이 모여 사는 움막까지. 발이 부르트고 목이 쉬도록 찾았지만 설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노인 주인은 도윤을 말렸습니다. 도윤, 그만두게. 그 처자는 무슨 일에 휘말린 것 같네. 자네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어르신,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제게 은혜를 갚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은혜를 갚다가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인가.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냥을 주지 않았다면 저 사람은 그날 밤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이제 와서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며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었지. 끝까지 사람을 놓지 못하는. 나흘째 되는 날 새벽 도윤은 해월현 북쪽 산기슭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버려진 암자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렸고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도윤은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멀리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곳에? 도윤은 숨을 죽이며 암자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자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는 설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설린 아가씨. 도윤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설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나리, 어떻게 이곳을, 사흘을 찾았소. 당신이 대체 어디 있나 해서. 도윤은 숨을 헐떡이며 설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저자들은 누구요? 왜 당신을 쫓는 거요? 설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지금부터 하는 말 목숨 걸고 입을 다물어 주시겠소? 무슨 말이요?
만약 이 말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나리도 저도 모두 죽습니다. 도윤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약속하겠소. 절대 말하지 않겠소. 설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대체 저는 임금의 밀명을 받은 비밀 사관입니다. 도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관? 그것도 비밀 사관? 사관이라니 그럼 조정에. 예. 저는 궁궐에서 임금님의 명을 받아 극비 기록을 작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설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정의 서원당이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임금을 보필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임금을 폐위하고 자신들이 권력을 쥐려 합니다. 그런 역적들이 그들은 왕실의 비밀 기록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 기록에는 서원당의 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매관매직, 군량 빼돌림, 반역 세력과의 내통 모든 증거가 거기 있습니다. 도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설린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국가를 뒤흔드는 역모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기록을 지키고 있단 말이오? 그랬습니다. 임금님께서 저를 밖으로 내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록만은 지켜라. 이것이 사라지면 내 목도 위태롭다고. 설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서원당은 끈질겼습니다. 제 뒤를 쫓았고 저는 도망쳤습니다. 궁궐에서, 한양에서, 그리고 이곳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럼 그날 밤 내가 만난 당신은? 예. 저는 그날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사흘을 굶고 추위에 떨며 서원당의 추적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나리를 만났습니다. 설리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리께서 주신 한 양이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 돈으로 밥을 먹고 옷을 사입고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도윤은 설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떨렸습니다. 그럼 이야기책은 제가 궁궐에서 배운 것입니다. 글을 쓰는 법,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 저는 사관이었으니까요. 도윤은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설린의 명필, 뛰어난 이야기 솜씨, 사람을 꿰뚫는 통찰력. 그 모든 것이 사관으로서 갈고 닦은 능력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그 기록은 어디 있소? 설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나리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나리 이미 충분히 위험합니다. 저자들이 나리의 서책방에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를 찾아낸 것입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어찌하겠소? 계속 도망만 칠 것이오? 저는 떠나야 합니다. 설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리 곁에 있으면 나리도 위험해집니다. 저는 이미 쫓기는 몸입니다. 언젠가는 잡힐 것입니다. 하지만 나리까지 끌어들일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도윤은 소리쳤습니다. 당신을 보낼 수 없소. 설리는 놀란 눈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린 아가씨, 나는 당신과 혼인하고 싶소. 나리, 처음엔 은혜를 갚으려는 사람이라 생각했소. 하지만 함께 지내며 알았소. 당신은 단순히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오. 당신은 올곧고 용기 있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사람이요. 도윤은 설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가진 건 변변치 않소. 몰락한 집안의 가난한 선비일 뿐이요. 하지만 당신만은 놓치고 싶지 않소. 설리는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날이 저는 안전한 사람이 아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요. 그럼 내가 지키겠소. 무엇으로요?
나리께는 권력도 무력도 없지 않습니까? 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설린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없소. 하지만 만들겠소. 나리, 당신이 지킨 그 기록, 그것이 정말 역적들을 벌할 증거라면 언젠가는 빛을 볼 날이 올 것이오. 그때까지 내가 당신 곁을 지키겠소. 설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는 모르십니다. 서원당이 얼마나 무서운 세력인지. 그들은 조정의 절반을 쥐고 있습니다. 관아도, 포졸도 심지어 내금이조차 일부는 그들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럼 어찌하란 말이오? 그냥 포기하란 말이오? 도윤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날 밤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았소. 그래서 한 양을 쥐어줬소.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이 다시 죽음으로 걸어가는 걸 지켜보란 말이오? 설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눈물만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내렸고 안에서는 작은 불빛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설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날이 정말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렵소. 도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잃는 것이 더 두렵소. 설리는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저 같은 사람을 이리 생각해 주셔서. 그럼. 하지만 나리 약속하십시오. 언젠가 제가 잡히거든 나리만은 살아남으십시오. 그런 말하지 마시오. 약속하십시오. 설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약속하겠소. 하지만 도윤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게 하겠소. 내가 반드시 당신을 지키겠소. 그날 밤 두 사람은 암자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도윤은 설린을 지키기 위해 문 앞을 지켰고 설린은 담요 속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설린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서원당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설린은 생각했습니다. 이 선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을까?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하나로 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더 큰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얼음이 풀리자 해월연의 장터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서도윤의 서책방도 여전히 번창했습니다. 한설린이 쓰는 이야기책은 날개 돋친 듯 팔렸고 귀부인들은 다음 편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도윤과 설린은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서원당의 하수인들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린은 낮에는 서책방 안쪽 방에 숨어 글을 썼고 밤에는 도윤이 지키는 가운데 잠을 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도윤은 설린과 함께 장터 뒤편 들판을 거닐었습니다. 보리가 푸르게 자라고 있었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설린은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날이, 이런 평온한 날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도윤은 설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오.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소. 설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것이 마지막 평온인 것처럼. 그날 밤 도윤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약을 쓰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니 눈도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도윤아, 요즘 자주 웃는구나. 그렇습니까, 어머님? 그래. 어머니가 눈은 어둡지만
내 목소리는 안다. 좋은 일이 있는 게지?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마음에 둔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잔잔히 웃었습니다. 그 서책방의 처자로구나. 어머니도 알고 있었다. 어떻게? 내 목소리만 들어도 안다. 그 처자 이야기만 나오면 내 목소리가 달라지거든. 좋은 사람이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럼 됐다. 어서 혼례를 올려라. 어미가 며느리 얼굴이라도 보게.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설린을 지켜서 어머니께 며느리로 모시겠다고.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이틀 후 도윤이 서책방 문을 열었을 때 설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안쪽 방에서 글을 쓰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설린 아가씨? 도윤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반쯤 쓴 원고만 놓여 있었습니다. 붓은 먹이 마른 채 떨어져 있었고 의자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린 아가씨, 어디 계시오?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서책방 안팎을 뒤졌지만 설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바닥에 떨어진 비녀 하나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설린이 늘 꽂고 다니던 그 비녀였습니다. 도윤은 비녀를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설린이 급하게 끌려갔다는 증거였습니다. 설린. 도윤은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디로 간 것인가? 누가 데려간 것인가? 살아있기는 한가? 노인 주인이 달려왔습니다. 도윤, 무슨 일인가? 설린 아가씨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저자들이 서원당의 자들이 데려간 것 같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관아에 알려야 하네. 소용없습니다. 설린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서원당은 관아조차 소나기에 넣었다고. 도윤은 비녀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키겠다고 했는데. 자책감이 도윤을 짓눌렀습니다. 밤낮으로 곁을 지키려 했지만 단 한 번의 틈을 그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서책방에서 밤을 지새우며 설린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설린이 쓰던 원고, 붓, 책들, 모든 것을 뒤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설린이 쓰던 책 더미 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책의 여백에 작은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장식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규칙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촛불을 가까이 대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기호는 점과 선, 동그라미로 이루어져 있었고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암호다. 도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린이 일부러 남긴 신호였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행방을 알릴 수 있는 단서를. 도윤은 밤새 암호를 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선비로서 글은 알았지만 이런 비밀 기호는 처음이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도윤은 잠도 자지 않고 암호와 씨름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했고 노인도 말렸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새벽 마침내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점은 자음을, 선은 모음을, 동그라미는 받침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설린이 만든 독자적인 암호 체계였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적힌 글자를 읽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한양근교 청아감, 기록 숨김. 설린은 한양근교의 청아감이라는 곳에 비밀 기록을 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설린 자신도 그곳으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양, 그곳은 해월연에서 사흘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한양으로 가야 합니다. 한양? 자네가? 예. 설린 아가씨를 찾아야 합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은전 몇 냥을 꺼내 도윤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조심하게. 그리고 꼭 살아서 돌아오게. 도윤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잠시 한양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처자를 찾으러 가는 게지? 예. 위험하지 않겠느냐? 위험합니다. 하지만 가야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꼭 데려오너라. 내가 그리 아끼는 사람이라면 어미도 며느리로 맡고 싶구나.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어머님.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그날 서도윤은 해월연을 떠났습니다. 손에는 노인이 준 은정과 설린의 비녀, 그리고 암호가 적힌 책 한 권뿐이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주막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낮에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설린 아가씨, 기다리시오. 내가 반드시 찾아가겠소. 도윤은 이제 더 이상 장사꾼도 선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추적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한 사람의 추적자. 5년이 흘렀습니다. 서도윤은 더 이상 해월연의 가난한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양에 머물며 다시 과거 공부를 시작했고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승정원의 낮은 벼슬아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5년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한양에 도착했을 때 청아감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암자는 불에 탄 흔적이 있었고 사람의 기척은 없었습니다. 다만 피 묻은 천 조각 하나만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없었습니다. 설린이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설린을 찾기 위해 그리고 서원당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조정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는 낮에는 품을 팔고 밤에는 촛불을 켜고 과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잠은 서너 시간만 잤고 끼니는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월연의 어머니는 아들의 뜻을 알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노인 주인은 도윤에게 꾸준히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의 응원이 도윤을 버티게 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도윤은 속가에 급제했습니다. 그리고 5년째 되던 해 마침내 대과에 급제하여 승정원 주서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승정원. 그곳은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조정의 문서를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도윤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도윤의 첫 출근 날 도승지가 그를 불렀습니다. 서주서, 자네가 새로 들어온 사람인가? 예, 도승진하리. 도승진은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나이 30이 넘어 급제한 도윤은 다른 젊은 관리들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늦깎이로구만. 하지만 과거 성적은 뛰어났다고 들었네. 앞으로 열심히 하게.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도윤은 승정원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문서를 정리하고 상소문을 베끼고 기록을 관리하는 일. 모두 지루한 일이었지만 도윤은 한 가지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설린과 관련된 단서가 나타나기를.
서원당의 꼬리가 드러나기를.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도윤이 승정원에 들어온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도승지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서주서, 이 문서를 정리하게. 도승지가 건넨 것은 두툼한 문서 뭉치였습니다. 겉표지에는 극비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이것은 임금께서만 보시는 기록이네. 절대 밖으로 내보내서는 안 되고 내용을 누설해서도 안 되네. 알겠는가?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윤은 문서를 받아들고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씨, 그 명필, 한 획 한 획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리면서도 단정한 필체. 도윤은 그 글씨를 알았습니다. 5년 전 서책방에서 매일 보던 바로 그 글씨였습니다. 한설린의 글씨였습니다. 도윤은 손을 떨며 문서를 계속 넘겼습니다. 모든 페이지가 설린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조정의 극비 기록이었습니다. 대신들의 상소, 임금의 명령, 그리고 서원당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정황들.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살아있다. 설린이 살아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문서는 최근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석 달 전까지는 설린이 살아서 글을 쓰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설린은 어디 있는가? 왜 여전히 기록을 쓰고 있는가? 서원당에게 붙잡혀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임금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다음 날 도윤은 조심스럽게 도승지에게 물었습니다. 도승지 나리, 어제 제가 정리한 문서는 누가 쓴 것입니까? 도승지는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왜 묻는가? 필체가 워낙 뛰어나서 궁금했습니다. 도승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은 비밀 사관이 쓴 것이네.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네. 다만 알아둘 것은 그 사람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뿐이네. 도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위험하다니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은 말할 수 없네. 자네는 그저 맡은 일이나 열심히 하게. 도승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승정원 안에서 서원당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서원당의 사람인지, 어떤 대신이 연루되어 있는지, 그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도윤은 서원당의 실무자가 마연수라는 자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상단의 주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서원당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자였습니다. 납치, 협박, 매수, 모든 악행의 배후에 마연수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마연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주 가는 곳, 만나는 사람들, 거래하는 물건들,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도윤은 마연수가 한양 근교의 어느 암자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암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곳이었고 밤중에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이며 암자에 접근했습니다. 담을 넘어 뒤편으로 돌아가자 작은 창문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마연수와 승려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방 안쪽에는 도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한설린이었습니다. 설린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목에는 묶인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뛰어들면 설린도
자신도 죽을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연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처자, 아직도 기록의 위치를 말하지 않아. 이대로 가다간 죽겠어. 그럼 우리도 끝장이야. 그 기록만 손에 넣으면 서원당이 조정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데 좌의정 나리께서도 초조해하고 계셔. 빨리 처리하라고 하시는데 이 처자가 워낙 고집이세. 도윤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좌의정, 조정의 최고의 대신 중 하나가 서원당의 배우였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승정원으로 돌아가 도승지를 찾았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도승지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도승지 나리. 도윤이 급하게 들어서자 도승지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주서, 한밤중에 웬일인가? 급히 아랠 일이 있습니다. 도윤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비밀 사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서원당의 소굴도 찾았습니다. 도승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자세히 말해보게. 도윤은 그동안 알아낸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한설린의 정체, 서원당의 음모, 마연수의 악행, 그리고 좌의정의 연루 정황까지. 도승지는 말없이 듣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주서, 자네 목숨을 걸 각오가 되어 있는가? 되어 있습니다. 좋아. 지금 당장 임금께 아뢰겠네. 내금이를 움직여야겠어. 도승지는 급히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설린 아가씨, 조금만 더 버티시오. 이제 곧 구해드리겠소. 그날 밤 조정은 뒤집혔습니다. 임금은 도승지의 보고를 듣고 경로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내금이를 소집했습니다. 서도윤의 5년 집념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원당의 종말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은 달빛조차 없었습니다. 한양 근교의 암자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의 정적이었습니다. 암자를 둘러싼 숲속 곳곳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내금이들이 숨을 죽이며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서도윤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내금이 대장이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주서, 정말 저 안에 비밀 사관이 있다는 게 확실한가? 확실합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들었습니다. 내금이들이 일제히 암자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소리가 없었고 동작은 빨랐습니다. 암자 안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마연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내금이는 조선 최고의 무인들이었고 그들의 포위는 완벽했습니다. 내금이 대장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암자의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내금이다. 우렁찬 목소리가 암자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연수와 그의 부하들은 순식간에 칼을 빼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방에서 내금이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칼끝이 그들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칼을 버려라. 저항하면 즉시 베겠다. 마연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권리로 이러시오? 나는 아무 죄도. 입 닫혀라. 내금이 대장이 마연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비밀 사관을 납치하고 고문한 죄. 그리고 역적 서원당의 하수인 노릇을 한 죄. 내 놈의 죄목은 이루 셀 수 없다. 마연수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내금이들이 그와 부하들을 포박했습니다. 도윤은 급히 안쪽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설린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고
설린을 안아 올렸습니다. 설린 아가씨, 정신 차리시오. 설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도윤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날이 오셨군요. 늦어서 죄송하오. 이제 괜찮소? 안전하오. 설리는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떨렸습니다. 날이 기록은 무사합니다. 말하지 마시오. 지금은 쉬셔야 하오. 내금이들이 설린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즉시 궁궐로 옮겨 어이의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도윤은 설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암자에서는 마연수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금이 대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누구의 명령을 받았느냐? 마연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내금이 대장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곤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곤장 100대다. 마연수는 떨었습니다. 곤장 100대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말하겠소. 좌의정 나리의 명령이었소. 내금이 대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좌의정 외에 누가 더 있느냐? 우의정실의 몇몇 대신들 그리고 병조판서, 호조참판 모두 서원당 사람들이요. 마연수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원당의 조직, 그들의 계획, 비밀거래네요.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금이 대장은 즉시 이 내용을 궁궐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궁궐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조회가 시작되기 직전 내금이들이 대전 밖에 대기했습니다. 대신들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임금이 용상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좌의정, 앞으로 나오라. 좌의정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 전하. 임금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 소리에 대전이 울렸습니다. 내 놈이 감히 과인을 속이고 영모를 꾀했느냐. 좌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하 무슨 말씀이신지. 아직도 모른 척하느냐. 내금이 저자를 포박하라. 내금이들이 쏟아져 들어와 좌의정을 붙잡았습니다. 좌의정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전하, 저는 억울합니다. 무슨 죄로? 죄? 내노의 하수인 마연수가 모든 것을 자백했다. 비밀 사관을 납치하고 왕실의 기록을 빼앗으려 했으며 과인을 폐위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이것이 영모가 아니면 무엇이냐? 대전이 술렁였습니다. 다른 대신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서원당에 속한 대신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임금은 계속했습니다. 우의정 김석현, 병조판서 이광필, 호조참판 박승현, 너희들도 앞으로 나오라. 불려진 대신들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내금이들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전하, 저희는 변명 마라. 마연수의 자백에 너희 이름이 모두 나왔다. 그리고 여기 증거가 있다. 임금은 한 권의 책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한설린이 목숨 걸고 지킨 비밀 기록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원당의 모든 죄악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매관매직의 명단, 군량을 빼돌린 증거, 반역 세력과 주고받은 서신, 백성의 세금을 착복한 내역, 모든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 기록을 보라. 너희가 얼마나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를 좀먹었는지. 대신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임금은 선언했습니다. 좌의정을 비롯한 서원당 관련자 모두 관직을 박탈하고 국문에 처한다. 죄가 밝혀지는 대로 차명, 유배, 재산 몰수로 다스릴 것이다.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소리내지 못했습니다. 서원당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좌의정은 끌려가며 외쳤습니다. 이것은 음모다. 누가 이런 계략을.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단죄받는 역적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의금부에서 서원당 대신들은 하나하나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좌의정은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머리는 저작거리에 효수되어 백성들에게 경고가 되었습니다. 다른 대신들은 유배를 가거나 관직을 영구히 박탈당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국고로 귀속되었습니다. 마연수는 장사령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죄목은 너무나 많았고 악행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죽어갔고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악당들이 드디어 벌을 받는 것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서도윤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복수는 개인의 칼이 아니라 국가의 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설리는 궁궐에서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도윤은 매일 설린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설린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끝났군요. 예, 모두 끝났소.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것인가요? 도윤은 설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렇소. 이제 우리는 자유롭소. 그리고 함께할 수 있소. 설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원당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끝내 승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서원당의 악행이 밝혀지고 그들이 처벌받은 후 백성들은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착복당했던 세금이 돌아왔고 억울하게 벼슬을 잃었던 관리들이 복직되었습니다. 조정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바로잡혀가고 있었습니다. 서도윤은 임금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대전에 들어서자 임금이 용상에 앉아 도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설린도 서 있었습니다. 설린은 이미 건강을 회복했고 깨끗한 사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주서 고개를 들어라.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은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가 없었다면 과인은 이미 폐위되었을 것이고 조정은 역적들의 소나기에 들어갔을 것이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그대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5년을 버텼고 목숨을 걸었다. 그 충정과 의로움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임금은 도승지에게 눈짓했습니다. 도승지가 나와 교지를 펼쳤습니다. 서도윤을 승정원 승지에 임명하노라. 또한 토지 100결과 은 300냥을 하사하노라. 도윤은 황급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승지. 그것은 승정원에서 도승지 다음 가는 높은 자리였습니다. 도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영광이었습니다. 임금은 이어서 한설린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설린. 예, 전하. 설린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대는 목숨을 걸고 기록을 지켰다. 그대의 충성은 그 어떤 무신보다도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감히 그럴 자격이 없사옵니다, 전하. 아니다. 그대가 없었다면 서원당의 죄를 밝힐 증거가 없었을 것이다. 그대는 이제 정식 사관으로 복귀하라. 그리고 임금은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사관이 되기 어려운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지만 그대의 능력과 공적은 인정받아야 한다. 앞으로 그대는 비밀 사관이 아니라 공식적인 기록관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설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리 복귀가 아니었습니다. 여성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임금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혼례는 언제 올릴 생각인가? 도윤과 설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전하께서 허락하신다면 서둘러 준비하겠사옵니다. 임금은 크게 웃었습니다. 좋다. 과인이 혼례 비용을 대주겠다. 나라를 구한 두 사람의 혼례, 성대하게 치러야 하지 않겠는가. 도윤과 설리는 감격하여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대전을 나온 두 사람은 궁궐뜰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날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된 것이? 설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설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소.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현실이요. 나리께서 그날 한 양을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아니요. 그대는 살아남았을 것이요. 그대는 그런 사람이요. 설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리의 한 양이 제 목숨을 살렸고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임금은 비밀 기록을 모두 모았습니다. 대전에는 도윤과 설린 그리고 몇몇 신뢰할 수 있는 대신들만이 모였습니다. 중앙에는 서원당의 죄악이 기록된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서원당을 무너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전하, 무슨 말씀이신지 도승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임금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기록이 남아있으면 언젠가 다시 누군가의 미끼가 될 것이다. 권력을 탐하는 자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고 이런 기록은 그들에게 무기가 될 수 있다. 임금은 설린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설린,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설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목숨 걸고 지킨 기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의 뜻이 옳다옵니다. 기록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지 권력 다툼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역시 그대다. 좋다. 필요한 부분만 사초에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불태워라. 명이 떨어졌습니다. 신하들이 기록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원당의 역모와 처벌에 관한 공식 기록만 남기고 나머지 세세한 증거들은 모두 불태울 준비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궁궐들의 큰 화로가 준비되었습니다. 임금이 직접 첫 책을 불에 던졌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며 종이를 집어삼켰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기록들이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매관매직의 명단, 빼돌린 군량의 증거, 내통한 서신들 모두 불꽃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설리는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후회되지 않으시오? 아니요. 이것이 맞습니다. 기록의 목적은 달성되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과거가 되어야 합니다. 불길은 밤새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모든 기록이 제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재를 흩날렸고 그것들은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기록이 시작된다. 서원당의 역모와 그들의 처벌, 그리고 한 선비와 한 사관이 나라를 구한 이야기. 이것을 사초에 남겨라. 설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제가 쓰겠사옵니다. 좋다. 그대가 쓴 기록이라면 후세에 올바르게 전해질 것이다. 며칠 후
설리는 새로운 기록을 완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서원당의 영모, 마연수의 악행, 그들의 처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선비의 작은 선의에서 시작되었다. 서도윤이라는 이름의 선비는 눈보라 치는 밤, 한 양을 쥐어주며 한 사람을 살렸다. 그 작은 선의가 나라를 구했다. 선한 마음은 결국 복이 되어 돌아온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요, 사람의 도리다. 설리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 쓰셨소? 예. 이제 끝났습니다. 도윤은 기록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잘 쓰셨소? 후세 사람들이 이 기록을 읽으면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게 될 것이요. 설리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날이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요. 도윤은 설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요. 그날 밤 도윤은 혼자 궁궐 뜰을 거닐었습니다. 별들이 밝게 빛났습니다. 그는 5년 전 눈보라 치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주머니 속 한 양을 꺼내 설린에게 쥐어주던 그 순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 양이 이렇게 큰 결과로 돌아올 줄은. 하지만 도윤은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순간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나도 내일 벌면 되지 않겠소. 오늘은 그대가 살아야 하오. 그때 했던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도윤은 결과를 바라고 선의를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앞의 사람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된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의 가르침을 지켰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는 그 말씀을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대답처럼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해월연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모시고 한양으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설린과 혼례를 올릴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눈보라 치던 밤의 한양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한양의 봄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벚꽃이 만개했고 거리마다 축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백성들을 들뜨게 한 것은 다른 소식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두 사람의 혼례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 서도윤과 한설린의 혼례는 임금이 직접 주관하기로 했습니다. 궁궐에서 혼례를 치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임금은 고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혼례는 단순한 혼례가 아니다. 선의와 충성이 맺어지는 자리다. 마땅히 궁궐에서 치러야 한다. 혼례를 앞두고 도윤은 해월연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오기 위해서였습니다. 해월연에 도착한 도윤을 마을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한때 가난한 장사꾼이었던 도윤이 이제는 승정원 승지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서책방 노인은 도윤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했네, 도윤. 자네 아버지께서 보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겠나? 모두 어르신 덕분입니다. 아니네. 자네의 선한 마음 덕분이지. 도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눈은 여전히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들의 발소리만은 알아들으셨습니다. 도윤아, 왔느냐? 예, 어머님. 도윤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한양으로 가셔야 합니다. 제 혼례에 참석하셔야지요. 그래야지. 어찌 며느리 얼굴도 안 보고 있겠느냐.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준비된 가마에 모셨습니다. 해월연을 떠나는 길, 도윤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난, 절망, 그리고 한양의 선택. 도윤은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도윤은 혼례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궁궐에서는 이미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장막, 아름다운 꽃들, 그리고 풍성한 음식들. 하지만 도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설린이었습니다. 혼례 전날 밤, 도윤은 설린과 잠시 만났습니다. 궁궐의 정원에서 둘은 마주 섰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부부가 되는 것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린은 미소 지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눈보라치던 그날 밤, 저는 죽을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리의 아내가 된다니. 그날 내가 한양을 주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설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죽었을 것이고 나리는 지금도 해월연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겠지요. 그리고 서원당은 여전히 조정을 좀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 한양이 모든 것을 바꾼 것이요. 아닙니다, 나리. 설린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양이 아니라 나리의 마음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요. 도윤은 설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밝게 빛나는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습니다. 드디어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궁궐 대전은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조정의 대신들, 궁녀들, 그리고 특별히 허락받은 백성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임금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도윤은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며 설린이 들어왔습니다.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설린은 아름다웠습니다. 화장을 한 얼굴은 더욱 빛났고 머리에는 금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그 무엇보다 설린의 미소가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전통 의식에 따라 두 사람은 절을 올렸습니다. 먼저 하늘에, 그 다음 임금에게, 그리고 어머니께. 도윤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비록 눈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구나. 우리 도윤이를 살려주어서. 설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나리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임금이 일어섰습니다.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과인은 두 사람의 혼례를 축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임금의 목소리가 대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도윤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미천을 내놓았다. 한설리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하늘이 정한 인연이다. 임금은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습니다. 한 사람의 선의가 나라의 근심을 끊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다. 권력이나 무력이 아니라 선한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임금은 두 사람에게 다가와 직접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이 오래오래 행복하기를 바란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혼례가 끝나고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악이 흘렀고 춤이 펼쳐졌습니다. 백성들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기뻐했습니다. 도윤과 설리는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노인 주인도 해월연에서 올라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자네들 덕분에 이 늙은이도 좋은 구경했네. 어르신, 모두 어르신 덕분입니다. 아니네. 자네들의 복이지.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윤과 설리는 궁궐에서 준비해준 집으로 갔습니다. 한양의 좋은 동네에 자리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모실 수 있는 넓은 집이었습니다. 신방에 들어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촛불이 방을 따뜻하게 밝혔습니다. 정말 끝난 것 같습니다. 설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이제 시작이요. 무엇의 시작입니까? 우리의 삶이요. 함께하는 삶. 설리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날이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이든 말하시오. 앞으로도 나리의 선한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리를 나리답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하겠소. 그리고 그대도 약속하시오. 기록을 통해 진실을 지키는 사람으로 남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고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5년 전 눈보라 치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주머니 속 한 양을 꺼내며 했던 생각. 나도 내일 벌면 되지 않겠소. 오늘은 그대가 살아야 하오. 그때 도윤은 몰랐습니다. 그 한 양이 1000양으로 10,000양으로 돌아올 줄은, 아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복으로 돌아올 줄은. 하지만 이제 도윤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것,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이 진짜 복이었습니다. 도윤은 설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린은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고맙소, 설린 아가씨. 아니, 이제는 내 아내요. 도윤은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도윤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도윤아. 내가 사람을 먼저 생각했구나. 도윤은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님. 아버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란다. 선한 마음은 결국 복이 되어 돌아온다. 그리고 기록은 끝내 거짓을 이긴다. 꿈에서 깬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서도윤과 한설린. 한 양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도윤은 승정원에서 백성을 위한 정책을 만들었고 설리는 조정의 기록을 정확하게 남겼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를 모시며 효를 다했고 훗날 자식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양으로 만났단다. 한 양이요? 그래. 하지만 그 한 양에는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지. 그 마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단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 이야기는 사초에 기록되어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선한 마음은 결국 복이 되어 돌아온다. 기록은 끝내 거짓을 이긴다. 이것이 한 푼의 반비가 1000양의 역적을 쓸어낸 이야기의 결말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제 이야기가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야담 라디오는 매일 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